이제 갈등이 나왔네요. 갈등이 나왔어요. 갈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갈등이 사실은 교육 심리학 영역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담 쪽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교육 행정으로 끌고 들어온 이유가 루단스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그 루단스가 갈등을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표를 따라서 보시면 좀 구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교육 행정으로 다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 자, 이게 그 루단스가 그린 그 갈등의 그 루단스의 그 갈등에 대한 분류예요.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있고요. 개인적 갈등, 요거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좌절 갈등, 목표 갈등, 역할 갈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적 갈등이 있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이에요.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이 있죠. 집단 간 갈등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 있는 세부 조직들 있죠. 그 세부 조직들끼리 어떤 컨플릭트 같은 것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적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직 자체의 어떤 생김새라든가 조직 자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조직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적 갈등이 있고요. 기능적 갈등이 있고 개선 참모 간 갈등이 있고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 이론 쪽에서 나오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갈등과 대인적 갈등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집단 간 갈등과 조직적 갈등은 교육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갈등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교육 심리학에서 갈등을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 생활과 상담에서 따로 갈등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을 다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갈등을 지금 이제 그 루단스가 제시했던 표에 따라서 이제 쭉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갈등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갈등이 뭘까요? 갈등 컨플릭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양립할 수 없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대립된 욕구, 충동, 기회, 목표 등이 공존하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걸로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냥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입니다. 두 가지일 수도 있고요.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대립된 욕구, 충동, 기회, 목표 등이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갈등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뭐 쭉쭉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갈등 같은 경우 갈등 상황이 딱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너무 강력한 어떤 그 의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그 갈등이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그 열등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나 그 어떤 측면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거대한 부분에 눌려가지고 잘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뭐 갈등의 어떤 씨앗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겉으로는 표면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립 욕구의 크기나 강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욕구가 굉장히 비슷한 어떤 강도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어떤 장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개인 내부에 있는 갈등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반 반응을 유발하는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어떤 반응이라는 거죠. 외적인 자극 또는 내적인 자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서로 대립하는 게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립하는 어떤 외적인 자극이나 내적인 자극이 존재해야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갈등의 선행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동이 대부분 다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항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떡볶이를 먹으러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치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내가 떡볶이 집에서도 먹으면서 동시에 치킨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떡볶이와 치맥을 한꺼번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장소에 한 사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갈등이 생각이 나는 거죠.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치킨을 먹고 내일은 떡볶이를 먹고 그다음 날은 뭐 족발을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돈도 좀 없고 수험생이니까 돈도 잘 없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이러니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먹고 싶은 야식에 대한 어떤 열망, 욕구 그런 것들이 식욕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대비되는 비슷한 크기로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고시 식당에서 맨날 밥을 먹다가 오늘 진짜 한 2-3주 만에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야식을 먹으러 나왔어.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먹으러 나왔으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한데 어느 하나만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좀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등적 표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반응 경향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 그 행동은 경쟁적인 반응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반응 경향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행동으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행동을 표출되는 경우였으니까 행동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행동으로 딱 드러나면 다른 것들이 이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그러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갈등적 반응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어떤 반응 경향에 대해서. 일단 반응 경향성의 강도라든가, 그리고 상반성, 어느 정도 서로 대비되느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비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경향성이 다른 선택 또는 다른 경향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크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어놓은 거라서 여기서 딱히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갈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냥 이해를 조금씩 하고 넘어가시고 모르시는 거는 계속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인 내적 갈등이고요. 이제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제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제 개인 외부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직 구조로 인한 구조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갈등관을 한번 봅시다. 갈등관이라는 게 갈등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갈등에 대한 관점이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전통적 갈등관, 행태적 갈등관, 현대적 갈등관으로 나누는데요. 전통적 갈등관이라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전통적 갈등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갈등이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등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어요? 갈등은 안 좋은 거라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렇겠죠. 갈등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전통적인 어떤 갈등관이에요. 그다음에 행태적 갈등관이 있어요. 행태적 갈등관. 행태적 갈등관은 야, 갈등이라는 게 왜 항상 나쁜 거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얘기도 있잖아.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그런 갈등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좀 넓어졌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떻다 그랬어요? 그게 있어 라고 하고 딱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있는 거 알았는데 그래서 뭐 하면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태적 갈등관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런 게 있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시각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갈등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어떤 종류의 긍정적인 갈등이 있고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갈등이 있고 알았는데 그렇게 놔둘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현대적인 갈등관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갈등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갈등 같은 경우에는 좀 조장하고 부정적인 갈등 같은 경우에는 좀 제어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현대적 갈등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태적 갈등 간의 한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쳐내버려 놔두니까 그런 거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거죠.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조직 내 갈등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에 조직의 변화의 동력을 잃고 정체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갈등이 있어야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없으면 별로 이제 썩 좋지 않으니까 갈등을 일부러 조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감 조성을 통해서 일단 조직의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갈등이라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경쟁도 일단 일종의 갈등이거든요.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 쟤네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부서에서도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이 사람의 부서에도 열심히 할 거고, 어떤 조직 내부에 있는 개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선의의 경쟁 이런 것도 갈등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결국에는 윗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어떤 포지션이라는 게 그렇게 썩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갈등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갈등의 기능이 그래서 이렇게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쇄신, 변동, 발전, 재통합.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으려면 적절한 정도로 비가 와야지 땅이 쓸려나갈 정도로 비가 오면 그거는 안 좋잖아요. 너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집단의 응집성을 이완시키거나 심지어는 집단을 해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 대립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을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유형. 루단스가 편리해니 뭐 이런 얘기했죠. 아까 보신 그거예요. 이거 아까 보신 그거. 그래서 개인적 갈등, 요거는 좌절 갈등, 목표 갈등, 역할 갈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좌절 갈등 이거는 뭐예요? 일단 어떤 욕구를 막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욕구 위계 이론, 뭐 메슬로우 욕구, 뭐 3단계 이론, 5단계 이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5단계로 시작을 하죠. 알더퍼 이론 같은 경우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5단계 목표의 욕구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시점별로 욕구가 달라져요. 근데 욕구를 막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초에 딱 그거를 노력을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욕구의 달성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 나타나는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좌절 갈등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갈등이 있어요. 목표 갈등은 쿠르트 레빈의 어떤 분류를 따라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갈등이 접근형, 회피형, 접근회피형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 접근회피형 이게 뭐냐면요.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선택지랑 B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를 선택해도 좋고 B를 선택해도 좋은 거예요. 여기 예시 나오죠. 명예도 좋은데 돈도 좋아.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때 나타나는 약간 행복한 고민이 접근형 갈등이에요. 자, 그럼 회피형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접근이 좋은 거면 회피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조별 모임을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조가 됐어요. 선생님이 막 조를 짜줬는데, 그러니까 조별 과제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조별 과제를 안 하자니 학점이 개판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 아무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학점을 포기하고 재수강하기로 하고 그냥 조별 과제 안 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학점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일단 하고 그 사람이랑 최대한 조직 내 조별 과제 할 때 안 부딪히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피형 갈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접근 회피형 갈등이 있어요. 접근 회피형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갈등이에요? 이게 어떤 선택지가 딱 있어요. 이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뒤에 오는 폭풍이 두려운 거죠. 뭔가 나쁜 점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야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족발과 보쌈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밤중에 먹는 족발과 보쌈은 정말 꿀맛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입에선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내 입에서는 즐거운데 다이어트도 해야 되거든, 나는 사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내 입이 즐겁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독이 된다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접근 회피형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중 접근 회피형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하나의 사안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을 때 얘기였잖아요. 이중 접근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립하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욕구가 모두 긍정적인 측면, 좋은 거랑 나쁜 거,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야식을 먹었을 때 어떤 다이어트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을 조금 달리 하면은 이중 접근 회피형 갈등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야식을 먹어요. 야식을 먹으면 입은 즐거워요. 근데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내 몸매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많죠. 근데 입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중 접근 회피형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명확한 건 이거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사실 예시. 일단 보고서를 써야 돼요. 일단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레포트를 뭘로 쓸래? 라고 선생님이 선택지를 줬단 말이에요. A 선택지, B 선택지. 근데 A 주제로 쓰자고 하니까 일단은 일단 보고서 그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가 너무 쉽다 보니까 다들 이거로 쓸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러면 그 주제로 쓰는 사람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없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단점이 있다, 네거티브 포인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신 B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쓴다면 일단은 뭐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잘 안 할 것 같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좀 쓰는 건 어렵더라도 학점은 어느 정도 보장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A를 가지고 레포트를 쓸까, B를 가지고 레포트를 쓸까, 이게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중 접근 회피형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역할 갈등으로 넘어가서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역할 기대를 받게 되죠. 누구로부터 받아요? 개인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기대를 받게 돼요. 근데 그러한 기대가 상충되는 경우에 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남편으로서의 A씨, 그리고 그 엄마의 아들로서의 A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역할 상대, 역할 기대, 역할 집합, 이런 지위 집합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읽어만 보시고 이런 것들이 역할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어넣어 놨는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모르시더라도 일단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역할이 있고 역할 갈등, 역할 기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역할 기대. 사실 역할 기대만 알아도 역할 갈등에 대해서 그냥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역할 기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어떤 B라는 사람의 남편으로서 A씨가 해야 되는 게 있고 C라는 그 A가 A씨 엄마, 그리고 B씨 남편, 이렇게 요런 것도 역할이 있고 요런 것도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이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수험생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게는 되게 친한 친구, 이런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뭐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이지만 여러분의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는 여러분이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역할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 한 번에 하나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동시성이 없어요. 공간적인 동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갈등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역할 내 갈등, 역할 간 갈등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역할 긴장, 역할의 모호성, 상호기대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 성성이는
유인원이죠. 역할 모성인데. 자, 역할 긴장. 그래서 한 명의 역할 상대로부터 또는 복수의 역할 상대로부터 상충하는 기대를 받을 때 경험하는 갈등.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역할 갈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뭐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글쎄, 내가 역할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턴으로 어디 회사를 들어갔다 합시다. 그 인턴으로 갔으면 인턴이 어떤 직무로 갖기는 했겠지만 그게 되게 직무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인턴으로 갔을 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눈치가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 역할 모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기대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직과 개인 간에 나타나는 역할 갈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기대, 과기대, 저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기대는 기대가 잘못된 경우요. 과기대는 너무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보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할 때 조직이 그 저기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요구를 하지 않지? 이런 나를 저평가나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기대 간의 어떤 서로 괴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이 상호기대 차이고요. 역할 간 갈등이 있어요. 역할 간 갈등. 이거는 복수의 역할.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역할 집합으로부터 상충되는 기대를 받을 때예요. 이 역할 간 갈등이랑 역할 긴장이랑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은 역할 간 갈등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엄마 아들로서의 A씨, B씨의 남편으로의 A씨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게 바로 역할 간 갈등이고요. 역할 긴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할은 하나예요. 역할은 하나인데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의 기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은 어떠한 기대를 받아요? 수업을 잘하는 걸 일단 기대를 받잖아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어떤 연구 같은 걸 되게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데 동시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에 대한 처리도 잘 할 것을 기대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적인 시간을 행정 업무 처리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수업 준비하는 데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역할 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표로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명확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인 갈등. 대인 갈등 같은 경우에는 사람끼리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에요. 자, 요거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갈등이 나타날 때 대인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인이 되게 많아요. 개인차도 있고요. 정보 결핍, 역할 모순, 환경 악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쭉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개인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장 배경이라든가 맡고 있는 직무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게 이제 개인과 개인과의 차이잖아요. 그 성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맡고 있는 실제 직급은 같은데 담당하는 부서 소속돼 있는 부서가 어떤 지시를 하고 명령을 받고 이런 부서가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좀 역할 갈등이 이제 대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쟤는 나랑 동기인데 왜 나한테 자꾸 명령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결핍. 이거는 이제 레몬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한쪽이 정보가 충분히 있고 한쪽에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어떤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보 결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정말 막 버르장머리가 없고 정말 이렇게 막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다면은 서로 이렇게 막 긁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역할 모순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역할 기대가 일관되지 못한 경우에 일단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역할 모순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되게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역할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환경 악화 같은 경우에 이제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 대인
대인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망해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적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갈등이 좀 발생할 수 있죠. 일단은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이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온다면은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서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이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갈등 장면이 터져 나오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악화도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대인 갈등 분석할 때 우리가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죠. 아는 영역, 모르는 영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자신이 아는 거, 타인이 아는 거, 요게 공개 영역이라 그래요. 요거가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고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만약에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게 개방형 인간으로서의 어떤 저의 측면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거 뭐 있어요? 입냄새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맡아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맹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밀 영역이 있습니다. 비밀 영역은 나는 알아. 근데 타인은 몰라요. 이런 영역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영역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제 직장, 어떤 조직에서는 굉장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뭐 굉장히 사악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취미가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밀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미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요 네 가지가 조셉과 이제 해리슨이 이제 그 인간의 심리적 영역을 나눈 그 네 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는 영역으로부터 모르는 영역으로 그리고 아는 영역으로부터 공개 영역으로부터 맹인 영역으로 그리고 공개 영역으로부터 비밀 영역으로 그 피드백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준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영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포커스가 그리고 공개 영역으로부터 자기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비밀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화살표가 뭐냐면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지워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여기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요 정도였어요. 그렇죠? 요 정도였는데 누가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 영역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맹인 영역이었어요. 나는 모르는 거지. 상대방은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줘요. 네가 이때, 네가 이래. 네 입냄새가 정말 끝내줘. 네 입냄새가 굉장히 뭐 마늘 썩은 냄새가 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입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럼 아는 영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피드백의 기능을 통해서 확장된 영역입니다. 요게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가 요걸 지우고 그러면 자기 표현을 한번 들여볼까요? 자기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아는 영역이 요만큼이었는데 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어. 사실은 나는 되게 악마적인 생각을 해. 나는 사탄 숭배자야. 이렇게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는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겠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알고 나도 아는 공개 영역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개 영역을 맹인 영역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고요. 자기 표현을 통해서 공개 영역을 비밀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그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라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건드릴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피드백이나 여기 자기 표현 같은 건 의도적인 어떤 그 조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이쪽으로 확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미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델리케이트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 이거를 건드리려고 뭔가 시도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비밀 영역에 속하는 거였으면은 자기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영역이 공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표현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시키면 그거는 문제가 크게 없는데 미지 영역을 내가 일부러 건드렸단 말이에요. 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건드렸어. 근데 그 부분이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영역이었으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영역이 비밀 영역에 속하는 어떤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부가 모든 사람한테 드러난 거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앤이의 창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뭐 이제 뭐 조절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됐다기보다는 원래는 그 어떤 심리적인 영역 자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어떤 도구든 다 쓰기 나름이라서 조셉이랑 이제 해리가 요거를 본인들이 요거를 애초에 측정 도구로 개발을 했지만 이거를 대인 갈등을 조절하는 도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인 갈등을 좀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굉장히 그 심화된 내용이라서 요거는 좀 일단은 100%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나올 확률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확률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하죠.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대인 갈등이 끝났고 이제 집단 갈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갈등은 조직 내부의 여러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조직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있잖아요. 정당이잖아요. 근데 서로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 두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큰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상충한다면은 이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정치 정당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의존성도 있습니다. 정치 조직이잖아요, 둘 다.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 조직이니까 업무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정당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집단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데 이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립하는 자가 없다면 존재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얘기만 다 들어요. 모든 국민이. 그리고 뭐 다른 경우에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만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이라면 예외가 한 명도 없이 그럼 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얘기가 모조리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외 없이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카운터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자, 그리고 영역이 모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토교통부랑 도로교통공사 요 두 가지 조직이 서로 상급기관, 하급기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영역이 중첩이 돼요, 업무가. 도로교통부랑 국토교통부.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영역이 중첩이 되니까 도로 건설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일단 도로는 땅 위에다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도 그러면은 실제로 건설하는 거는 도로교통부가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국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땅 위에다가 시설을 짓는 거니까 두 개의 업무가 이게 겹치죠. 근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던던시라고 해서 가외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떠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가외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취 폭력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 승차 거부 같은 게 그건 폭력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건 말고
애매한 사건들 있죠. 예를 들어 택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해봅시다. 택시가 승차 거부했을 때는 경찰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112 서울시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까요? 서울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기다 전화해야 되나? 여기다 전화를 해야 되나?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영역이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위 경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수평적인 부서였는데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 상위 부서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급 부서가 되는 게 좋잖아요. 상급 부서가 되면 권한이 커지고요.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부서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을 펼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성과 기준 보상체계 차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의 결함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예전에 얘기를 들은 건데 제가 아는 개발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입 사원이 인턴이 들어와서 인턴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자기는 근데 한 달째 그걸 못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나 못할 것 같으면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물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심하셔가지고 그런 걸 못 물어본 거예요. 특히 채용 연계형 무슨 인턴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가 무능하게 찍히면 이제 취업이 안 될까 봐 그렇게 못 물어보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물어보다 보니까 업무에 진척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채용 연계가 안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결함이 나타나죠. 그러면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갈등적인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왜 안 물어보는데 업무가 진척이 안 되지? 이쪽에서는 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구성원 간 단결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집단이랑 우리 집단이랑 적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대하는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걸 방해하고 우리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일단은 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내가 조직 내부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직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단결력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 집단에 대해서 우리 집단이 우위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성과 지향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력도 강해져요. 그리고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강해집니다. 왜냐면 조직력 강화는 당연하죠. 끈끈하게 뭉쳐야 되잖아요. 적대하는 상대방이 생겼으니까. 적대한다기보다는 대적하는 상대방이 생겼으니까 조직력이 강해지고요. 왜냐면 똘똘 뭉쳐야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이순신 장군께서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직력이 강화가 되죠. 왜냐면 뭉쳐야 상대 조직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 지향적이 되거든요. 아웃컴을 많이 내려면. 근데 아웃컴을 많이 내는 게 민주적인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아웃컴을 단기간에 많이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있는 리더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A씨는 이거 하세요, B씨는 이거 하세요. 저번에 했던 그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요? 보고하세요. 이렇게 쭉쭉쭉 끌고 간다면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성과가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어떤 면모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집단 내부에선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집단 외부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다른 집단, 대적하는 집단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집단이랑 우리가 맞상대를 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더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저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집단이랑 우리 집단이랑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끼리 쟤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조직 외부 사람이야. 우리의 대적하는 상대야. 이렇게 딱 이렇게 개념이 잡혀버리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말도 잘 안 섞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대 집단의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그러니까 쟤네가 뭐 하는지 싹 보는 거죠. 왜냐면 쟤네가 하는 거를 봐야 우리가 어떤 작전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대 집단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요런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갈등, 조직 갈등을 한번 보시죠. 조직 갈등은 이제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세부 조직들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그냥 특성, 어떤 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갈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조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갈등 있잖아요. 개인 내적 갈등, 개인 간 갈등, 그리고 조직 내부의 세부 조직 간의 갈등, 이러한 면모들이 다 한꺼번에 포괄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조직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갈등의 유형을 보시죠. 유형에는 계층적 갈등이 있고요. 기능적 갈등, 그리고 개선 참모 간 갈등, 자, 그리고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갈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조직 갈등 유형이 이제 계층적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계층적 갈등 경우에는 이제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최고 의사 결정하는 그 최고 관리층이 있고요. 뭐 중간 관리층이 있고 일반 하급 사원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최고 관리층에 가까울수록 이 말단 사원층에 대해서 그 일종의 조직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워라밸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일반 사원층과는 달리 조직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좀 조직에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러한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이제 계층적 갈등이라는 거죠.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MBO 이런 게 있고요. 책에는 없는데 뭐 OKR이라든가 KPI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OKR 같은 경우에는 어, OKR 같은 경우에는 그 Objectives and Key Result인가 뭐 그렇고요. KPI 같은 경우에는 Key Performance 뭐 인디케이터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MBO도 그렇고요. OKR도 그렇고 KPI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다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면 이게 여기 그 옵젝티브라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티브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OKR이랑 KPI 같은 경우는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고 MBO랑 OKR 같은 경우는 옵젝티브에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간 그 이러한 MBO라든가 KPI라든가 OKR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계층적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계층적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목표로 하는 방향이 이거고 개인이 목표로 하는 방향이 이거라면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어떤 디스크레펀시가 점점 거대해지겠죠.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 정도, 여기 오면 이 정도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계속 놔두면 점점 개인의 방향과 조직의 방향이 너무 상이한 그 정도가 너무 거대해지기 때문에 이걸 도중에 계속 이렇게 방향을 수정을 해서 조직의 방향과 개인의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계속 수정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OKR, 뭐 MBO, 뭐 KPI 이런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 평가를 함으로써. 자, 기능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처 간의 어떤 갈등이에요.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기능들이 다르면 일단 부서 간 경쟁이라든가 뭐 이해관계가 뭐 갈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개선 참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선 기관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의사결정 할 때 이렇게 선을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명령 이렇게 하달되고 그러면 실무진이 실무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실무의 흐름. 명령을 하면 이쪽으로 전달되고 여기서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죠? 이게 바로 개선 조직이에요. 그런데 참모 조직은 뭐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옆에서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조직이 바로 참모 조직인데 사실 이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 간에는 그 사실은 독립적인 그런 관계밖에 없죠. 왜냐하면 명령권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명령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모 조직이
여기가 이제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데 주로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기관 사이에 이렇게 약간 사실은 독립적인 업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 조직이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이거는 뭐 공식 집단은 그냥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공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조직이 공식 집단인데 비공식 집단 같은 경우는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공식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 비공식 집단이잖아요. 근데 비공식 집단이 공식 집단, 이런 개선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문서화된 어떤 의사소통 창구밖에 없는데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죠. 문서화된 의사소통 창구가 아니라 그냥 구두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곁다리로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바이패스 같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의사결정의 어떤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창구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이 서로 이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갈등 유형 분류가 또 있습니다. 일단 폰디가 얘기했던 분류, 이제 조직 체계에 의한 분류, 그리고 조직 구조의 변화 유무에 대한 분류, 그래서 협상적 갈등이냐, 관료제적 갈등이냐, 체제적 갈등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찰적 갈등, 전략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협상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이 일단은 다 스칼스한 리소스잖아요. 그 resources are scarce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자원에서 내가 포션을 더 크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조직들의 어떤 행태인데 세부 조직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어떤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가도 똑같아요. 그 스카스한 리소스를 내가 좀 더 그 프로포션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 관계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적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료제적 갈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계층적 갈등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체제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기능상 갈등이에요. 기능이 서로 상충한다든가 서로 겹친다든가 뭐 그런 갈등이 이제 체제적 갈등이죠. 그 다음에 마찰적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갈등이에요. 전략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 구조가 뭐 심각하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 구조가 갖고 있는 명령 체계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무슨 프로 무슨 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제일 위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너네는 다 평등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팀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급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어떤 구조의 변화가 생겼을 텐데 예전에는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전자회사 뭐 IT 기업들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IT 기업이라 그래도 이렇게 다 상명하복의 그러한 계서제 구조가 강했다면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구조가 변화하는 거는 이제 전략적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마치와 사이먼의 분류는 이제 개인적 갈등, 집단적 갈등, 뭐 조직 간 갈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소모적 갈등, 생산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모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근데 생산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만 하면 또 조직의 생산성이라든가 조직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요소를 포함한 갈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이런 게 있는데 분배적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TKI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 토마스 킬만 갈등 벡터도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내가 생겨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경쟁 상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원의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이게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정이 돼 있으면 이만큼의 그러니까 이거 좀 계속 덧그려서 좀 모양이 지저분한데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이만큼의 포션을 A라는 집단에서 가져가면 B라는 집단은 요 안에서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요만큼 가져가면 나머지 C가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요게 만약에 A가 이만큼 가져가게 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B랑 C는 요 안에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원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때, 파이가 커지지 않을 때 제로섬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의 이득만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이제 분배적 협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통합적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자원이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내가 당장 이만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파이를 키워서 그 중에서 내가 이만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협상이 되는 거죠. TKI에서는 협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세요. 리터러의 주장이라든가 여기 밑에 제가 이런 거 나왔죠. 원문을 찾아보실 그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찾으시면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찾으실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읽고 그거를 임용고시에 녹여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냥 제가 발췌를 해서 넣어놨으니까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이 이러한 필리 같은 경우에는 필리와 여러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이러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불명확한 역할 규정 아까 했었죠. 요거가 이제 불명확한 역할 규정으로 인한 되게 훌륭한 갈등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8시에서 3시 3시에서 10시 막 서로 막 욕이 나와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두 명이 싸우죠. 근데 10시에서 3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8, 3, 10 그럼 10시에서 8시 야간 근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승리자예요, 사실은. 이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둘 다 이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이 딱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고 싸우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그 예시가 불명확한 역할 규정으로 인한 갈등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경쟁이 치열한 경우 이게 스칼스 리소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가 조금 문제가 되네요. 이거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라면 그 중에서 자원을 누가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까 했던 거고요. 격리 구조, 복수의 집단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격리 구조가 너무 선명하면 부처 간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너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예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터치를 못하고 나도 저 사람을 터치 못하고 이런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 근로자는 사용자가 되기가 쉽지 않죠. 뭐 자기가 창업을 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거의 평생 근로자로 남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인 이제 격리 구조로 인한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복수의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구조가 통합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통합 구조죠. 하나의 통합 구조죠. 우리 사회라고 봅시다. 그러면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남성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뭐 크게 다르겠어요?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된다. 안전화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남자라고 해서 그 안전모를 안 써도 뭐 안전하고 뭐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안전하죠. 그 안전 장구를 다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성평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점을 강조하게 되는 통합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성과 여성이 그 태생적으로 그 차이가 있잖아요. 남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보다 근력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여성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이런 건 조금 더 강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쪽에 이제 더 그 초점을 맞춰서 혜택을 주고 복지 제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가 이제 성평등 문제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통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차이점을 강조하는 통합 구조가 더 크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남자 집단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유사성을 강조하는 통합 구조. 너도 엄마 아들이고 너는 엄마 딸이잖아. 그러면 다 어머니의 딸이고 아들이고 하니까 다 사람인데 다 또 유사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차이점보다 이렇게 해서 유사성을 강조하는 구조가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서로 이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어떤 경계가 좀 더 모호해지고 사람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로 묶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 구조, 유니파이드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가 표를 딱 실어놨어요. 이게 이 조상현이라는 학자분이 이제 자기 논문에 실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재인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뭐 좀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시기가 온다면 요거만 쭉 훑어보고 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유형 같은 걸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는 거는 이제 행태주의적 갈등관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현대죠. 그러면 현대적인 갈등관은 어떤 특성이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행태적 갈등관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갈등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갈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90년대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갈등 관리 모형을 그래서 보시겠습니다.